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친이라고 가까웠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제이미 커크 한이라는 여성은 1983년 10월 25일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밝은 아이로 잘 자랐고 공부도 잘했다고 해요. 후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이미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서 정치인들 선거 캠페인 관련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네이선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죠. 제이미는 네이선의 상사였습니다. 이 둘은 처음 만났을 때는 각자 다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일을 하며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이별을 겪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이들은 사귀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약혼까지 속사포로 하게 되고 2009년 4월 18일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죠. 이 둘은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둘은 당시엔 아이가 없었지만 조금 더 커리어적으로 성장을 한 후에 아기를 가질 미래 계획까지 탄탄하게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죠. 2013년 4월 22일 오후 5시경 제이미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이웃집 마당으로 달려가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네이선은 이것을 보고 이웃에게 제발 911 좀 빨리 불러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이웃은 바로 신고를 했어요. 제이미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11에 신고를 하는 동안 이웃은 제이미가 존이라는 남성에 의해서 칼에 찔렸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동안 존은 아직도 제이미의 집에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을 둘러싸고 존이라는 남성에게 항복을 하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존은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자세를 하고는 경찰의 명령을 따라서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경찰은 존 또한 손목과 배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존 또한 바로 병원에 이송되게 되죠. 이송이 되는 동안 스미스라는 경찰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앰뷸런스에서 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보였고 그냥 죽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미스 경찰관은 우선은 그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된 후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돼요. 우선 존이라는 남성은 당시 31살이었고 제이미의 남편인 네이선의 제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네이선의 절친이다 보니까 존은 제이미랑도 친하게 지냈고 제이미는 존을 회계 담당으로 고용하기까지 했고 제이미랑 일을 하며 존은 원래 살던 집에서 꽤 먼 통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이미와 네이선은 자신들의 집에서 존을 머물게 해주며 새로운 집을 찾을 때까지 흔쾌히 그를 맞아줬다고 합니다. 네이선과 존은 2000년도에 교회 수련회에서 만난 사이였는데요. 존은 네이선보다 4살이나 많았지만 이들은 워낙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보다도 더 가까워졌어. 여행도 같이 가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워낙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웃들은 존이 사실 제이미랑 네이선의 친척인 줄 알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존이 제이미를 찌르는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사건 당일은 4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존은 이미 집을 구해서 이들이랑 더 이상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여전히 존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곤 했기 때문에 존은 이날 또한 제이미와 네이선 부부의 집으로 향했어요. 존은 사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부부도 이걸 알았고 부부는 존에게 평소보다도 더 잘해주고 그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췌장암은 치료가 힘들고 사망률이 높은 암이라 더 걱정이 되었고요. 심지어 제이미는 남편인 네이선에게 자신들이 빨리 아이를 가져서 미래 아이 또한 존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존이 수술을 받았을 때도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을 하며 그가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존을 정말 열심히 돌봐줬어요. 그렇게 4월 22일도 존은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 이들의 집에 가서 같이 저녁 요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선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던 중에 네이선은 제이미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미가 존의 이름을 외치는 걸 들었죠. 네이선은 당연히 존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러졌거나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상황을 파악하러 급하게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게 되는데요. 내려가던 중에 제이미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게 되죠. 네이선은 이 비명이 걱정의 비명이 아닌 두려움과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그가 부엌에 도착했을 때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제이미와 칼을 들고 제이미를 내려다보고 있는 존이 있었어요. 네이선은 소리를 지르며 존에게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떠한 후회나 놀란 기색도 없이 칼을 들고 다음으로는 네이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이선은 그런 존의 칼을 맨손으로 잡아서 막고는 다른 손으로는 존의 얼굴을 가격하며 그동안 제이미에게 빨리 밖으로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이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일어나서 이웃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바로 옆집 이웃은 집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이미는 힘겹게 몸을 이끌고 건너 이웃집으로 향하다가 이웃의 마당에 쓰러진 것이었죠. 제이미가 집을 성공적으로 나간 걸 보고는 네이선은 존의 있는 힘껏 밀고는 그 사이에 자신 또한 집에서 나와서 제이미를 찾기 시작했어. 그는 피자국을 따라 제이미를 드디어 찾았고 이웃에게 911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는 제이미를 안고는 서로 계속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나중에 자신들이 하기로 했던 행복한 약속들을 되뇌이며 제이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중에 한 명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녀가 응급처치하는 걸 도와줬지만 제이미는 12번도 넘게 칼에 찔린 상태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는 1분 1초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어요. 제이미와 네이선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제이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선 또한 맨손으로 칼을 잡느라 손에 부상이 심해서 몇십 바늘을 꼬매야 됐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제이미 걱정밖에 없었어요. 제이미의 수술은 잘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이미는 다시 의식을 찾지 못했고 수술 후에 결국 사망을 하게 돼요. 제이미는 칼에 총 24번을 찔렸고 얼굴이며 등, 배, 가슴, 팔 할 것 없이 굉장히 심한 공격을 당한 상태였고 가슴과 배에 상처가 깊었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어. 그리고 네이선은 처음에는 몇십 반을 꼬맨 것으로 맞춰졌지만 후에 그의 상처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수술을 받아야 됐고 물리치료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될 정도였어요. 한편 존은 자신이 입은 부상으로 8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4월 30일에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서 교도소 내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며 제이미 네이선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기다린 동안에 대체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왜 부부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소문에 의하면 제이미가 운영하던 선거 캠페인에서 운영자금이 대량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운영자금이 없어지면 당연히 잘못은 회계팀으로 넘어갈 것이고 회계팀에서는 존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4월 22일 이들이 저녁을 준비하며 제이미가 존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을 해서 존이 이성을 잃고 그녀를 공격한 게 아닐까 사람들은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존의 재판은 2015년 3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여러 가지 밝혀졌는데요. 존이 제이미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존이 회사 돈을 계속해서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존이 병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부부는 안 그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횡령이나 회사 일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고 그가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은 동안에 제이미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횡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었어.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존은 어떠한 수술도 암을 진단받은 적도 없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이미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칼은 부부의 집에서 가지고 있던 칼이 아닌 존이 따로 개인적으로 챙겨간 칼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존의 아이패드 검색 기록에는 췌장암에 대한 검색 기록이 나왔어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병에 대해서 검색하며 자신을 정말 아끼고 가깝게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죠. 그리고 존은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도 했었고 4월 23일에는 라스베가스로 떠나는 편도 티켓을 구매해 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갈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처럼요. 심지어 이 티켓은 네이선의 신용카드로 구매를 해놓은 것이었는데요. 존의 메모 앱에는 네이선의 신용카드 번호가 적혀져 있었어요. 존은 재판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병이 없고 네이선과 제이미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줄 때도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병원 안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나온 척을 했다고 말이죠. 또한 횡령을 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과 라스베가스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라스베가스로 가서 그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계획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4월 22일 제이미가 횡령에 대해서 묻자 자신은 이성을 잃고 그 칼로 제이미를 공격했지만 네이선에게 칼을 들고 다가간 것이랑 자해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과 주장에 기반해서 존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에 존은 인터뷰를 통해 횡령한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썼냐 라는 질문에 그냥 외식하고 옷을 사는 데 썼다고 답을 하기도 했어요.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생각해주던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 일들에 쓸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네이선과 제이미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네이선은 존이 제이미를 죽였지만 제이미의 선한 영혼만큼은 죽이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 제이미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은 죽임을 당했고 제이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안고 갈 것이라고 존 또한 죽을 때까지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이선은 제이미가 죽고 현재는 범죄 피해자 협회를 후원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